자, 자연에서 오늘은 건설산업연구원의 김연아 박사 모시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택, 부동산 뭐 이런 도시학 이런 쪽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시죠. 집값부터 먼저 여쭤보고. 아, 예. 아니면 오늘 저녁 메뉴로 먼저 정하고 할까요? 아니요. 뭐 하시겠어요? 회 어떠세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집값 얘기 잘못하면 오늘 저녁 메뉴가 바뀌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전 집값이 올라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아, 예.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뭐 다른 집, 오르면 다른 집도 다 오를 거고 떨어지면 다른 집도 다 떨어질 거고. 네. 전혀 뭐 저는 괜찮습니다. 집값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까? 수도권은 내년 봄까지 또는 한 내년 2, 4분기까지 보합세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떨어지고. 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뭐 내년에 장기적으로 들어서고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이나 도시정책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으면 조금 침체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네. 당선되자마자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뭐 우리 김 박사처럼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집 사라. 집 빨리 사라. 네. 되게 좌빨들이 거꾸로 하거든요. 네. 좌빨 이런 말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전 매일 그 말을 네. 쓰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가 부동산에 대해서 또 물어보길래 제가 별 재미없을 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이 MB 대통령이 건설, 부동산 이런 데는 빠꼼이잖아요. 네, 그렇죠. 별 재미없을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죠? 네. 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책을 바꾸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는 말하자면 기조적으로는 지금 좀 떨어질 거라고 보신 건데, 네. 반전시킬 수 있나요? 이제 반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책도 같은 건데 주택 부동산 시장과 산업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프레임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인구도 늘어나고 가구도 늘어나고 성장도 고성장이고 또 도시로 몰려들고 집도 모자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량 생산하고 팔리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속된 말로 짓기만 하면 팔리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됐었고 특히 이제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 유형을 굉장히 생산적으로도 선호하고 또 소비자층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선호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많은 양의 주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효했던 생산 방식이거든요. 점차 이제 필요한 주택수가 좀 줄어들고 또 이제 계속 인구나 가구수 증가라는 것이 이런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제도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70년대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프레임을 유지하게 되면 이 산업과 시장은 자체는 이제 저는 쇠퇴기에 들어가는 데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그 거시경제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태까지는 신도시라는 걸 통해서 주택을 공급했던 프레임을 썼고 그것이 굉장히 확장형이고 또 자동차에 의존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라는 것은 정책의 어떤 프레임을 크게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때까지 패러다임이 좀 바뀔 거로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이제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집중으로부터 분산으로 말하자면 아니요, 이제 그게 저희가 이미 분산으로 갔던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시 도심으로 집중하고 그렇습니까? 네, 또 약간 그 도시 자체가 거대 도시화되면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주택 문제를 단순히 주거의 문제,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삼고 있지만 이 책에서 참 재미있는 건 이제 주택은 도시의 문제고 산업의 문제고 고용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저주하잖아요. 네. 복잡하고 뭐 과도하게 부대끼고 뭐 과도한 집중, 뭐 인구 밀도 부대껴서 싫어, 뭐 너무 복잡해. 근데 사실은 도시가 주는 미학적 요소들도 있죠. 도시의 직선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저녁에 동작대교를 차를 타고 넘어가면 저녁 7시 반쯤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의 초입을 아주 비현실적 그림과도 같은 즐길 수가 있어요. 도시는 도시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창의적일 수가 있죠. 그런 얘기도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처드 플로리다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 사람의 아이디는 창조도시, 창조계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창조계급?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테크놀로지가 기반한 직업군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중요한 창조계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3T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3T. 3T. 예, 세 개의 T가 예.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두 번째가 탤런트. 그러니까 인재를 얘기하고 예.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톨러런스라고 해서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두 T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이 관용은 재미있는 게 도시의 개방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플로리다 교수는 게이 지수가 높은 도시가 개방성이 있는 도시다라고. 게이지란 게 뭐죠? 게이요. 게이가 많은 도시. 게이가 많은 도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게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의 그 도시에서 관용이 있다. 서로 다른 것과 좀 이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다. 도시는 사실은 개방이죠. 자유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극단적으로 게이 지수가 높은 도시를 개방성이 높은 도시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새롭게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 외에 하버드의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라는 분이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을 또 작년에 쓰신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이 맥락하고 비슷한데 훨씬 이 책이 그 책보다 좀 쉽습니다. 그렇군요. 예, 도시의 승리가 조금 어렵고요. 도시 승리가 누구라고요?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요. 글레이저. 제가 그 책은 봤어요. 네,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자,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Great Reset입니다. 사실 저는 이 Reset이라는 단어가 좀 싫어요. 근데 이 우리 김 박사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 리처드 플로리다 사람 이름이군요. 네. Great Reset, 위대한 리셋이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재조정? 예, 재조정은 아니고 재편? 그렇죠. 재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예. 새롭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새로운 세팅이다. 네. 이 책도 있습니다. 리셋 주택의 오늘 내일의 것이 지연이 서정열 김현아 지연 서정열이 누군지하고 여쭤봤어요. 부군 되시는 분. 네. 시골 교수. 네, 시골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아마 인터넷에 찾으시면 많은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욕도 좀 많이 드시나요? 글쎄요, 뭐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아이템을 별로 제기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악플이 진짜 악플이 많이 달려야 돼. 김현아 지은 리셋 주택의 오늘 내일의 도시. 아마 이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 박사께 소개해 주실 책은 Great Reset인데 아마 도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목차는 얼른 봤습니다만 도시 얘기가 많습니다. 책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이 경제 시스템 문제하고 공간의 문제를 잘 연결한 일종의 굉장히 이 분야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1차 리셋을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도시가 발달하게 됐던 1차 리셋을 하고 1차 리셋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는 더럽고 빈민이 많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랬다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 교외 도시의 확산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도심으로부터 조금 더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2차 리셋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예. 근데 그 2차 리셋에 또 이분은 주택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산업과 같이 이게 교회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 어떤 경제의 활력을 추구했던 그 산업 구조의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동산이 이제 이런 교회화와 자동차 발달을 통해서 이제 거대해지고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얹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리차드 플로리다는 3차 리셋의 시기가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꺼져가고 있는 것에 어떠한 예전과 같은 재정 투자를 통해서도 이제는 회복이 어렵다. 그럼 뭐냐? 새로운 산업 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얘기 중에 미국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아직 뭐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대학 졸업자 비중이 높은 도시, 전문 직종이 많은 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굉장히 집값 하락폭이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들의 그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T, 그러니까 관용이 많은 도시, 그다음에 인재가 많은 도시, 그다음 기술이 바탕이 되는 도시들을 얘기를 들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도시들 패러다임으로 이런 주택이나 부동산의 문제, 공간의 문제, 경제 시스템이 다 바뀌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 책은 그 미국 도시들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뭐 도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친근하게 읽으실 수 있지만 또 미국 도시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시의 문제라는 것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 또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기회 1차 리셋,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2차 리셋. 네. 2차 대전이 지금 끝난 지가 벌써 몇 년 됐나요? 65년 됐나요? 60 몇 년 됐나요? 67년 됐나요? 어떻든 3차 리셋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금융산업의 과도한 그런 확산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가 저는 3차 리셋을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차 리셋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얘기는 없나요? 3차 리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거대 도시가 등장을 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산업도시로 왔다가 교회화가 됐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곳에서는 일자리가 많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국가 안에서 일종의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이제 또 굉장히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메가시티가 나온다 이런 건데 실제로 런던이 아마 100만 명 인구 넘어선 것이 산업혁명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불릴 수도 있을 거고 글쎄 그것의 어떤 마지막 종착역이 뭐 제가 지금 얼른 생각해 보는 겁니다만은 뉴욕의 그 거대한 마철루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게 생긴 게 공항 직전이었죠. 또는 공항 직후에도 뭐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사실 그때 이후에 뭐 큰 모습이 지금까지 바뀐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죠. 교외에 이제 신도시 이런 배드타운들이 생기고 자동차를 끌고 이제 퇴근하고 도시로 들어와서 일을 보고 그게 이제 앞으로 메가시티로 통합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에 한국 얘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책이 유추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되게 이제 우리가 수도냐 지방이냐 할 때 도시와 그 인근 시골 지역의 집중도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의 인구의 절반은 도시에서 모여 산다. 도시 인구의 절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운타운에 출근한다. 뭐 말하자면 이런 공식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 높이가 도시면은 뭐 몇 층까지 올라간다. 뭐 면적에 따라서 뭐 이런 식이 있는데 혹시 서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치.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이제 한국의 어떤 주택시장이라든가 도시 문제하고 같이 연결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수도권만 침체입니다. 그렇죠. 예, 지방은 사실은 뭐 부동산 통계가 개발된 이후에 굉장히 역대 아주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도권이 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느냐라는 게 또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방 도시들만 비교를 해보면
부산은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인천은 2000년 이후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도시이고요. 요즘 보시면 인천이 지금 굉장히 뭐 아시안게임 준비라든가 지역 침체 또는 지역 경제 파탄을 우려하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도시 두 도시만 비교해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좋고 인구가 감소하면 쇠퇴기를 간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공식을 깨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은 지역의 어떤 경쟁력인 산업, 울산의 어떤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좋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많은 부호들이 부산의 해운대구라는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산업 인구가 떠나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고속도로의 개통이라든가 KTX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운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제 지역 명소 또 이제 경쟁력을 갖춘 어떤 주거지 중심으로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은 보시면 사업체도 늘어나고 계속 고용자도 늘어나지만 뭔가 이런 허브를 줄 수 있는 핵심 인력이라는 것들이 지역 내에 위치하지 못하고 인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사시는 중산층들이 되면 자꾸만 부평이나 서울 쪽으로 옮겨오고 싶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 중산층들이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면 또는 외부에서 그런 좀 고급 인력들이나 중산층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면 도시는 번창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시는 외연적으로 확산이 되지만 이제 도시가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수도권은 항상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걱정이 없는 도시다, 초과 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지금 그렇지 않은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도시 정책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좀 새로운 틀을 갖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부산 같은 데는 뭐 우리가 사실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제가 이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 금융시장에서 경제를 좀 안다. 금융시장에서 경제를 좀 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채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각종 뭐 국채, 또는 회사채, 채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내밀한 동학이라 그럴까요? 동력학이라 할까요? 이런 걸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소위 지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나의 재산 또는 나의 재테크라는 차원뿐만 아니고 부동산의 어떤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도시의 성장과 소멸, 지대의 동향 이런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 전체의 흐름을 사실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거고 또 우리 김 박사님처럼 이것만 전문적으로 또 연구를 늘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도움의 말을 청해서 듣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 보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셋, 소멸과 창조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도 도시를 주로 얘기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차 리셋, 2차 리셋, 3차 리셋에서 전체 개념이고 이제 도시가 어떻게 산업 조직이 바뀌고 사람들의 고용과 실업률이 그 도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2부 다시 그리는 경제지도 뉴욕의 전성기는 끝났나?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금융위기를 통해서 많이 몰락한 도시들이 계속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새롭게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플로리다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은 뉴욕의 금융산업이라든가 금융종사자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뉴욕은 사실은 금융산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예술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그룹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몰락을 통해서 좀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으로 덧입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욕에 딱 도착해서 시내 맨하탄에 나가보면 자유가 느껴지죠. 네, 그 복잡한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자유가 느껴지죠. 이상한 거죠. 뉴욕에 가서
뉴욕이 마음에 든다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뉴욕이 왜 좋아? 그러면은 자유의 느낌이 있다는 게 참 독특한 현상인데 그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개방성, 톨러런스 뭐 이런 것 같고. 근데 글레이저가 쓴 도시승리 그 책에 보면 디트로이트는 끝났다. 네, 그렇게. 여기서도 굉장히 디트로이트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런가요? 흑인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가요? 아니, 뭐,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1차 리셋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예, 이제 디트로이트하고 피츠버그를 많이 비교를 해서 여기는 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디트로이트는 2차 리셋에 의해서 하는 도시인데,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연적 확산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심을 버리고 너무 외연적 확산을 많이 했다는 것에, 예, 원인을 두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관점이 또 있고. 네. 서울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은 지금 공교롭게,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서 경제 단계별로 얘기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교묘한 공간인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아직도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도시들은 뭐 너무 고령화돼서 이제 일본의 형태의 도시들을 갖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근데 저는 수도권은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공존하는 도시, 이런 번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좀 당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제 세종시청 출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드디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그 참여정부 때 2기 신도시들이 이제 다 이제서야 집을 짓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계속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말을 필두로 해서 공공기관들은 다 수도권을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뭔가 이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을 다른 걸로 채우지 않으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도권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왜냐면 공급은 계속 늘려놨는데 수요는 지금 예정대로 다 가게 돼 있고 또 그 당시에 행정수도를 옮기는 조건으로 수도권 규제는 사실은 많이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행정수도는 옮기지만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대 도시가 향후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봤을 때 우리 수도권은 상해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경쟁력을 부여할 거냐. 저는 근데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 게요. 2005년에 비해서 저희 2010년 센서스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 인구가 지금 서울에 수도권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더 빠른 확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한류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 정책을 잘 피면 이런 한류라든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관심들을 통해서 정말 수도권이 새로운 리셋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암울한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좋은 기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리셋의 시기로. 사실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의 도시정책을 보면 현상유지 전략이거든요. 네. 현상유지일 뿐만 아니고 뭔가의 어떤 새로운 시도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말하자면 농촌 촌락공동체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쵸. 이제 이 전임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시죠. 예.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큰 트렌드가 한쪽 부분을 그렇게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데서는 도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이런 기회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약간 후퇴하는 측면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여태까지 수도 서울이라는 것이 어떤 경쟁이라는 것의 일병운도를 가는 것 속에서 약간 이제 지금 어떤 박 시장님의 시도가 도시의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뭐 약간 제 마인드가 좀 긍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뭐 내가 여의도에 뭐 보리밭 만들고 이걸 다양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오히려 다양성을 좀 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의 초고층 아파트를 뭐 나중에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짓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성냥갑처럼 지금처럼 따닥따닥 뭐 5층짜리 10층짜리 이런 걸 성냥갑처럼 둘러쳐 놓은 것보다는 오히려
나머지 신공간은 녹지로 돌리고 위로 뽑아 올리는 게 도시 미학적 다양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만, 근데 박 시장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도시나 세상의 흐름이 한쪽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의 시도라는 게 저는 이제 특정 부분의 하나의 다양성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수도권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제 저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시장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도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들을 수용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는 이 시기가 저는 좀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기회다. 문제는 리셋의 방향인데, 예를 들면 도쿄 같은 데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쿄가 90년도 이후에 이제 소위 집가라든지 주가라든지 모든 자산 가격이 일제히 이제 거품이 빠지고, 그 당시 주가 4만 원 하던가 아직도 1만 원대, 뭐 지금도 도쿄에 사는, 일본에 사는 젊은 애들은 주식이라 그러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대요. 네. 20년 내내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도쿄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블이 붕괴된 90년대 초반에 이후에 이제 많이 땅값이 떨어졌지만, 일본은 사실상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99년이 돼야지만 하게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계속 정부 재정을 투여해서 사실은 이제 버티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99년에 이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경권의 주요한 오피스들은 다 외국계 자본이 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형 부동산 시대라는 것이 동경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도쿄에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가 2000년대 후반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노년층들이 다시 도심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구 증감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이제 온도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확실히 90년대에는 도시 외곽이 그 빨간색 증가고 도심이 파란색이었다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색깔이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도심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동경에서의 어떤 그런 그 토지 가격이나 집값의 하락은 이용 패턴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나 어떤 그런 개발에 따른 자본 이득, 뭐 이런 것에서부터 이 갖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캐시플로우의 구조로 가져가느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은 토지 거래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래 안 합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굉장히 활발한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그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그런 임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좀 가치가 떨어진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치를 높여서 계속 여기서 임대 사업이 일어나게끔 하고 뭔가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것을 초점을.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 거래가 굉장히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살고 싶어도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 여력이 많이 받쳐주지 않고 있고 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하에서 사실은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도 그런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전 도시들 많이 가보셨죠? 예. 어느 도시가 싹수가 좀 있으면? 요즘 이제 가장 아시아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홍콩하고 싱가포르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새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순히 집값 추이로만 보면 지금 아시아 도시 중에서 싱가포르하고 홍콩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동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중심지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동경은 개방성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군요. 네. 싱가포르나 홍콩 같으면 상당히 개방적이고. 예, 그렇죠.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저는 뭐 자주 가봤는데 도시가 일단 굉장히 편리하고요. 예. 그야말로 도시적이죠. 네, 도시적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빌리자면 싱가포르는 이제 결국 그렇게 외국인들을 계속 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싱가포르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계획 경제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에서는 굉장히 홍콩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홍콩은 더 뻗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 사실 중국 싱가포르는 경제가 뭐 더 뻗어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레이 반도 그 예. 덩어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홍콩은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마카오 뭐 이런 데로 뭐 어떻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의 부상을 통해서 홍콩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 중국의 많은 인재와 돈들이 홍콩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김 박사도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그래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이 좀 인상적이었고 네. 상해나 이런 쪽은 좀 어떤가요? 상해, 북경 뭐 이런. 예, 그 상해 북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정말 거기는 최첨단과 또는 가장 낙후된 것들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예. 더 양극의 굉장한 것들이 격차가 있죠. 예, 그래서 거대 도시권으로 상해가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중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는 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유연한 도시죠. 그리고 보면 저는 서울 수도권이 사실은 좀 그런 유연성을 가지면서 거대성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도시를 그렇게 개방성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이제 좀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 집들을 많이 져서 사실은 이제 좀 외곽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마련이 됐는데, 저는 이제 수도권에 이런 그 도시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방도로 막 내고 했었는데, 수도권 안에서의 좀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좀 줄여주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이제는 조금 더 수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지방과 수도권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부르짖어 왔고 급기야 행정 수도까지 이제 옮기게 이제 오늘부로 네. 세종시까지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소위 그것이 불균형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근데 어떻든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그걸 불균형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균형으로 가는 상태가 좋은 상태다, 좋아지는 상태다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없습니까? 여기는 결국은 정치적인 능력보다는 그 도시의 산업적인 다양성이 인구를 계속 끌어들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다양성. 그래서 사실 서울 수도권은 지금 자연 상태에서 발전할 수 없도록 규제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산업입지라는 것도 사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천안 이런 데로는 많이 좋아졌죠. 탕정, 그렇죠. 탕전은 뭐 그야말로 천안 아산역 부근은 그야말로 뭐 천지개벽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저는 이 도시 승리를 읽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아마 이 책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진작에 좀 읽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꼭 읽어보도록 하고 사실 우리가 도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문명을 이해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도시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인가요, 책이? 요즘 책값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13,000원이라고. 뭐, 부피도 꽤 돼요. 부피가 꽤 되는 책입니다.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 자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뭐 먹으러 간다 그랬죠? 사주시는 거 먹겠습니다. 회 먹으러 갈까요? 네, 미리 예약을 좀 했었어요. 횟집은 만 원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영우씨 횟집 쪽 예약 좀, 저기 여직원한테 이 앞집에 횟집이 있거든요. 그 예약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리셋, Great Reset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